어서와. 반갑습니다. 잠깐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를 한번 켤까요? 약간 루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기지개를 한번 켜기는 했는데요. 약간 다 같이 한번 자세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뜻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 손 위로 올리셔가지고 한 번씩 쭉 펴주시고, 서 계신 분들은 이제 허리 한 번씩 또 돌려주시면서 기지개 한번 키도록 합시다. 오늘도 온몸에서 막 두두둑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하이하이. 오늘은 뒷배경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평소에는 뭐 하늘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벚꽃 모양 파티클이 떠도는 그런 배경이라던가를 많이 가져왔었잖아요. 오늘은 라디오 넘어갈 때 바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냥 고정형 이미지 같은 거를 하나를 가져와 봤답니다. 원래는 오늘 조금 일찍 오려고 했거든요. 오늘 한 20분? 3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얘기를 조금 하다가 진행을 할까 싶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하고 와서 딱 시간 맞춰서 오게 됐습니다. 지각하진 않았지. 지금 7시잖아. 오늘은 괴담 라디오 할 건데요. 라디오 중에는 룰렛 따로 돌아가지 않도록 설정해둘 예정입니다. 어서오세요. 소화소화. 내가 20분 일찍 온다고 써놨었어? 잠깐만. 아니지 않아? 잠깐만. 진짜? 네, 지금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써놨을걸? 일정 507이라고 써놨습니다. 507. 원래는 한 2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노가리를 까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부랴부랴 온다고 좀 정신이가 없네요. 얼박사를 한 번만 까겠습니다. 오늘의 음료수는 여전히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아이스 믹스 커피와 물 800ml 그리고 얼박사 355ml 캔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맥심 모카골드 파입니다. 화이트 골드도 맛있는데 나는 모카골드가 조금 더 약간 근본에 가까운 맛이라고 생각해서, 화이트 골드는 약간 끝맛이 가벼운 느낌? 담백한 느낌이어서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모카골드가 묵직하게 남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해요. 오븐에 조금 내가 시간을 너무 빡세게 맞춰가지고 5분이나 10분에 딱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골이 확실히 바디감이 옅다고 해야 되나? 조금 가벼워요. 그치만 맛있기는 해. 뭐라 해야 되지? 바디감 없는 깔끔한 특유의 맛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9일차 10분에 라디오 시작으로 합시다. 테마용 하디슈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따로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됐구나. 제가 전에 방송 중에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웰컴 버추얼 분들한테 이렇게 테마형 카디슈를 한 번씩 선정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게 잘 들어갔었나 보군요. 잠시만요. 7시 10분 괴담 라디오 시작. 10분에 딱 시작을 합시다. 오늘 퇴근길 공포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라디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좀 약간 제 기준에 약간 좀 으스스하고 미스테리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어 하실지 조금 저도 궁금한데, 약간 공포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미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해서 퇴근한다고? 안 돼! 다음부터는 퇴근길 라디오보다는 약간 금요일 저녁을 깨우는 라디오? 이런 식으로 라디오 이름을 살짝씩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보통 보편적으로 이 시간에 퇴근 많이 하니까 퇴근길 라디오로 해놓긴 했는데요. 살짝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라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도 대사를 써가지고 읽는 형식의 이야기 들려드리는 방송을 진행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좀 버벅이거나 아니면은 대본을 읽다가 이제 좀 실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처음 해보는 거니까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봄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방송을 한 3일? 4일 그러니까 연속이라기보다는 4일차 정도 동안 진행한 방송에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봄 감기가 심하지는 않은데 조금 길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 감기가 이렇게 옅게 길게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항상 엄청 심하게 길게 갔단 말이죠. 심하게 길게 갔었는데 오늘은 좀 옅게, 오늘이라기보다는 이번 감기는 좀 옅게 길게 가네요. 오늘은 혹시 몰라서 스트랩실을 하나 먹고 왔습니다. 스트랩실과 브로폴리스가 내 목을 보호해주리라고 믿고 1년에 몇 번 안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심하게 알아서, 나는 계절마다 걸리는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꼭 걸리는 것 같아.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좀 기침을 심하게 하는 편이란 말이야. 심하고 길게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기침을 막 심하게 하지는 않고 좀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브금 혹시 그 소리 괜찮은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 프릭샷에서 프릭샷 플러스로 바꾸면서 좀 크지? 이게 기존이랑 똑같은 볼륨으로 브금을 틀어놨는데요. 프릭샷 플러스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잡히는 오디오의 양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원래는 조금 일찍 와가지고 다들 오늘 잘 지냈는지도 물어보고 하려 그랬는데 그 얘기는 이따 라디오 끝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 진행하고 노가리 많이 못 가고 갈 것 같은데 이게 일이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평소처럼 막 4시간, 5시간씩 채우고 막 그런 식으로는 못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애교 한 번만큼 아쉽네요. 하지만 나 지각하진 않았는걸? 그거는 20분 일찍 오려고 한 거는 이제 약간 그런 배려? 뭐 그런 거지. 지각을 하진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원래 내 계획은 이제 그 PPT랑 자료랑 전부 다 싹 다 수정을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용실에 갔다가 그 점심에 일을 좀 끝내놓고 여유롭게 토크쇼 같은 느낌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오늘 머리를 나 혼자 하려던 게 아니라 그 가족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서 그래 버려가지고 미용실에 가지 못했고 그 언제 일어나서 갈지 모르니까 또 차마 일하고 있기도 애매하고 해서 일정이 좀 꼬였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다리지 말고 일했으면은 막 여유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아소아.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면은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했었는데 와우! 나 안면마비가 또 왔어. 쿨러가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상하다. 오늘도 목소리 좋다고요? 다행이군요. 잠깐만. 아이폰 한 번만 껐다 켤게요. 아이폰 한 번만 껐다 켜겠습니다. 금요일 여기 시작은 자주 멈추는 것 같기는 해요. 아이폰이 좀 과열이 잘 돼가지고. 이게 쿨러가 아까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붙이는 형식의 쿨러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역시 이게 조금 더 좋대서 샀는데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어. 이거 과열된 거 내려가는 거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내려가더라고요. 요것만 빠르게 시키고 페이셜 다 시킨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왜 이러는 게야? 이렇게 하루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니? 속상하다해요. 그래도 빠르게 시켜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러지 마, 제발. 그러게 어쩌다 보니까 무사고 영일차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짜잔! 빠르게 페이셜이 돌아갔답니다. 아야! 페이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바디 튀는 거는 언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잠깐만. 그 페이셜 끊기면서 지금 바디가 틀어져가지고 한 번만 맞추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버추얼이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 다시 캘리를 맞춰주고
이거를 네, 퇴근길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면은 약간 귀신 이야기나 아니면은 오컬트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현실에 있었던 일들이 약간 저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실제 사건 사고들이 제일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약간 귀신이나 괴물 이야기 같은 것들은 두렵기는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라는 상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약간 현실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고들은 언젠간 제가 약간 그런 일을 겪을 일이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운이 나쁘면은 그런 일을 직접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오싹오싹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약간 괴담, 약간 귀신 이야기, 오컬트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 있었던 미스테리하고 기괴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하는 괴담 라디오가 첫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살짝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준비가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약간 버벅이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준비를 많이 못한 것도 사실이나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라디오는 조금 더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PPT 넘기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아직 미제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곳은 세실 호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LA라고도 하죠. LA의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호텔로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호텔이기도 한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트 탭을 잠깐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은 이 호텔이 세실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호텔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호텔은 1927년부터 이 호텔이 계속 운영되는 기간 동안 3건의 살인사건과 수십 건의 자살사건이 벌어졌을 정도로 조금 유명한 심령 스팟 중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호텔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난 사망사건만을 정리해 놓은 영어로 된 위키 문서가 존재할 정도로 이 호텔에서 사망사건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2명의 연쇄살인마가 장기 투숙했던 호텔로도 유명합니다. 이 2명의 연쇄살인마는 따로 나무위키 문서가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마들인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대공황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지역이에요. 이 근방이 완전 그냥 슬럼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 근처의 대부분이 다 그냥 노숙자들로 가득한 노숙자촌이 됐고 거의 무법천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공권력과 그 치안이라는 게 사실상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머물렀던 대표적인 살인마가 있는데 바로 13명을 무참하게 살인한 리처드 라미레스입니다. 이 리처드 라미레스는 그 외모가 되게 수려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 그 테드 번디나 이런 유명한 살인마들처럼 팬덤이 존재할 정도로 조금 기괴한 형태의 살인마였는데요. 이 리처드 라미레스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피투성이가 된 옷을 그대로 입고 호텔에 들어가더라도
워낙 여기 이 근방에서는 뭐 폭력 사건이라던가 강도라던가 살인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막 갱들도 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뭐 저 사람 그냥 일상이네 하고 이 사람 옷에 대놓고 피가 묻어 있고 막 빨랫감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이러더라도 직원들이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기는 한데 너무너무 잔인한 살인마여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에서 두숙한 걸로 유명한 연쇄살인마는 살인자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모범 교화소로 15년 만에 자유인이 된 잭 운터베거라는 살인마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그 사람을 한 명을 죽여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막 종교 이런 것도 자주 나가고 그 모범수로 정말 많은 활동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그 감옥 내에서 쓴 자서전이 자기가 너무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쓴 자서전이 이제 대박이 납니다. 완전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풀어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15년 만에 종신형에서 모범수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후로 범죄에 대한 TV쇼 같은 거에 정기적으로 출연을 해서 이런 범죄자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거다라고 범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개가 똥을 못 끊는다고 하죠. 이 사람은 결국에 끝내 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연쇄살인을 6건 정도 저질러요. 처음에는 경찰이 이걸 못 잡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이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자마자 형을 집행을 한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알았겠죠? 자기가 사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그대로 선고받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잭 운터베거라는 연쇄살인마고요. 이 잭 운터베거가 이 호텔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미스터리한 이 약간 으스스한 호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2013년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이 여성은 엘리사 램이라는 중국계 캐나다인 대학생입니다. 2013년 1월 세실 호텔에서는 한 대학생이 호텔 물탱크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3학년에 재적하고 있었어요. 혼자 캘리포니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정신병적인 편력이 있기는 했지만 혼자서 여행을 즐기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 그냥 평범하고 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램이 호텔에 숙박을 하러 체크인을 해가지고 짐을 풀고 난 뒤부터 이 여자가 짐을 방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 돌연 실종되고 맙니다. 램이 여행을 가서도 부모님과 꼬박꼬박 연락을 잘 했었나봐요. 램이 엄마 나 호텔 잘 도착했어 하고 연락을 한 뒤로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디에서 뭘 했고에 대한 연락을 아예 부모님이랑 더 이상 하지 않았나봐요. 연락이 끊기니까 이제 부모님이 불안하셨는지 경찰에 우리 아이가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조사를 해달라 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LA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종자의 방도 수사를 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램은 호텔에 이제 체크아웃 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은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숙박을 할 거예요. 이 기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은 그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고 모든 짐을 전부 다 방에 둔 상태로 체크아웃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방에 있는 램의 짐을 창고로 전부 운반하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녀가 체크아웃 기간이 한참 지났지만 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대충 얘기하기는 했지만 세실 호텔 근처는 LA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곳으로 유명했어요.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고 마약, 강도, 살인 뭐 이런 일들이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일을 단순하게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실종이 됐다라기보다는 범죄를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범죄에 의한 실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LA 경찰의 마크인데요. 이 LA 경찰은 이제 호텔 내부 CCTV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호텔 내부에는 CCTV가 있었지만 그 호텔 내부에 모든 구역에 CCTV가 있지 않았어요. 매우 적은 개수의 CCTV만 존재했고 이게 옛날 카메라들은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은데 그 소리도 녹음이 안 되는 카메라들도 있거든요. 2013년에는 그래도 조금 소리도 녹음이 되고 화질이 괜찮은 카메라들이 보급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곳은 슬럼가입니다. 대공황을 직격으로 맞았고 호텔 자체가 되게 오래된 호텔이었기 때문에 당시 호텔에 달려있던 카메라들이 화질이 좀 선명하지 않고 소리도 녹음이 되지 않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증거를 찾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치만 경찰들은 어떻게든 CCTV를 뒤져가지고 이제 램의 모습을 확보를 하긴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된 CCTV 모습을 램의 마지막 모습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램이 호텔 로비로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램이 호텔 내부에서 실종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호텔 내부에서 실종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냄새 탐지견이나 아니면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호텔 내부를 전부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 호텔이 LA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호텔이 엄청 대형 호텔이었다는 건데요. 객실이 거의 700개에 가까웠어요. 제가 아까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면이 사실 이 호텔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동이 디귿자 모양으로 3개가 있었습니다. 연결되는 곳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건물이 3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weekly rate 700 rooms라고 적혀있죠. 거의 객실이 700개에 가까이 존재하는 엄청 거대한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강아지도 동원을 하고 헬기로 찾아보고를 하더라도 이 수사 자체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700개의 객실이 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투숙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그 전직 LA 경찰이 이제 같은 경찰을 살해하고 나서 이제 너네 막 엄청 많이 죽일 거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인을 예고하는 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그 LA 경찰은 무사히 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램의 실종 사건에 투입되었던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그 무차별 대량 살인을 예고했으니까 거의 테러 선언 수준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700개에 달하는 객실이 있는 대형 호텔의 수사를 단 2명의 수사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700개의 방을, 그리고 사실 호텔은 객실이 700개라고 하면은 창고도 층층마다 있을 것이고 세탁실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은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방이 한 800개 정도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호텔을 단 2명의 수사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2명이서 800개가 넘는 방을 뒤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해당 수사관들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골든타임, 이 여자가 실종된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일 내에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엘리사 램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CCTV를 LA 경찰국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며 이 여자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 라는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엘리사 램의 CCTV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 조금 심약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엘리사 램이 들어옵니다. 지금 잘 보면은 요 버튼 쪽에 불이 들어와 있죠. 들어오자마자 엘리사 램은 여러 개의 층의 버튼을 한 번에 우다다다 누릅니다. 그리고서는 바깥에 무언가 있는 듯이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 바깥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녀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바깥을 둘러보는 등의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밖에 잠시 나가더니 깜짝 놀란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들어왔다가 나갈까 말까 이러더니 CCTV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왼쪽에 팔을 휘두르고 있어요. 팔을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무언가의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구잡이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램은 마치 누군가 대화를 하는 듯한 난해한 움직임을 계속 보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CCTV상과 그리고 복도 CCTV에서는 램을 제외한 사람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CCTV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잠시 시간이 지나고 이 부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제가 잠시 배속을 걸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층수를 이동하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는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엘리베이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이상한 비정상적인 동작을 반복합니다. 에고. 여기까지가 엘리사 램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CCTV였습니다. 행동이 조금 이상하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와서 어딘가를 가려는 목적이 아닌 듯 층수 버튼을 한 번에 여러 개 다다다닥 누릅니다. 그리고서 마치 누군가한테서 숨으려는 듯이 구석에 바짝 붙어서 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램이 엘리베이터에 탄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도 닫히지 않았고 이제 층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장난 것처럼. 근데 엘리사가 내리자마자 마치 그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화면 외에는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누구한테 그런 손짓을 했던 걸까요? 이 CCTV 영상의 마지막으로 그녀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약 3주의 시간이 지납니다. 경찰은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실 호텔의 투숙객들이 갑자기 이상한 클레임을 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방아에서 나오는 물이 수압이 너무 약하다, 이런 클레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점점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 이런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국은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먹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을 틀어가지고 물을 받았는데 이상한 맛이 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내가 샤워기를 틀었는데 이상한 색깔의 물이 나온다, 녹물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점검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옥상에 있는 거대한 물탱크를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찾지 못했던 엘리사 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물탱크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입고 있었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말이죠. 나체 상태로 발견된 거죠. 입고 있던 옷들은 물탱크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CCTV에서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했었던 걸 토대로 그녀가 마약이나 술에 취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수로 옥상에 올라가서 저 물탱크 위로 기어 올라서 이제 떨어진 거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부검 결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부검했고 마약과 알코올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 당시에 엘리사는 맨정신이었다는 소리예요. 또 세실 호텔에 이 옥상으로 가는 문은 평소에는 잠겨 있는 상태예요. 관리자들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관리자들만 이 옥상에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으며,
옥상 문에는 또 알람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이 관리자들한테 알람이 가요. 그리고 여기를 진입하려는 하기 위한 통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은 약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곳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이 여자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엘리사가 약간의 정신병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걸 약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신병 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의 결론을 정신병을 앓던 엘리사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증세가 악화되었고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사람의 피해서 물탱크로 숨었다가 익사했다고 밝히고 수사를 종결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연약한 21살의 여대생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호텔 옥상에 잠입해서 관리자만 열 수 있는 문을 열고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문을 연 상태로 옥상 문을 통과해서 무거운 물탱크 문 뚜껑을 혼자 열고 저 위로 기어 올라서 옷을 물탱크 안에 전부 다 벗어두고 자살 행위를 했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간에서는 저 호텔의 관리자가 이제 관리자는 이 열쇠를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알람 기록도 지울 수 있잖아요. 이제 엘리사를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기에는 CCTV에서 엘리사는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이건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죄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녀가 CCTV에서 대화하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신착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사건, 엘리사 램 익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미제 사건이에요. 경찰은 이제 엘리사의 시체를 부검해 봤을 때 이 친구가 평소에 먹던 약에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그냥 약 안 먹어가지고 조현병 와서 올라가서 죽은 거다 라고 이렇게 종결을 내렸는데요. 이 호텔 자체가 워낙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심령 스팟이다 라는 소문들이 무성한 호텔이기도 하고, 정황적으로 여대생이 저기에 혼자 마치 어쌔신 크리드라도 찍는 듯이 올라가가지고 잠입해서 저기에 기어 올라가지고 탱크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저항의 흔적 없이 죽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종결된 사건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세실 호텔 익사 사건은 사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기이한 이야기에 가깝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 엘리베이터 영상 처음 봤을 때 약간 배속이 걸려있는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막 팔을 펄럭거린다던가 하는 행동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게 단순히 겁에 질렸다? 라기에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CCTV도 조작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CCTV는 관리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일부 CCTV가 지워졌을 수도 있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진실은 사실 죽은 엘리사만 알겠죠. 이 이야기는 사실 어영부영 끝났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실체가 있는 이야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사건이 저한테는 제일 무서운 사건인데요. 어쩌면 약간 귀신이나 괴물 이런 이야기보다 조금 더 피부에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을 현실 밀착형적인 공포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던 감시자 더 와처 저택 사건입니다. 때는 2014년 미국의 브로도스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뉴저지주의 한 아름다운 대저택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657번지. 이 저택은 침실이 6개나 되는 아주 규모가 큰 저택이었어요. 딱 봐도 정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끼고 있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과 이 근처가 또 학군이 좋았어요. 괜찮은 학교들이 많았고 또 이웃도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족들이 꿈꾸던 드림하우스에 가까운 저택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저택을 구매를 하고 이제 이사를 오기 전에 이 저택의 낡은 부분들을 고치려고 집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고치고 저기는 이런 식으로 고치고 여기는 이렇게 쓰자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부부는 부분 모든 공사는 한 번에 할 수 없잖아요. 부분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택 우편함에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흰색 편지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이건 실제로 브로더스 부부가 받은 편지 사진이고요. 미국은 이웃끼리 상당히 친하게 지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심즈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심즈라는 게임에서는 그 심이 새 집에 입주를 하면은 이렇게 주변에 살고 있는 심들이 NPC들이 찾아와서 입주 환영 파티를 한번 해줍니다. 그런 문화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문화래요. 이사를 환영하는 환영 파티를 준비한 것도 보편적인 곳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 편지가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군데 나중에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인사치레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편지를 뜯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 내용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사실 이게 영문으로 꽤 많은 분량의 편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착을 했어요. 거의 4차례에 넘게 장문의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이 편지를 보낸 발신인은 자신을 이 집의 감시자, 더 와처라고 칭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내용을 살짝만 한국어식으로 변환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집은 당신이 이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1920년대에 이 집을 감시했고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이 집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집은 나의 직업이자 삶이자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더스, 당신네 가족들도 마찬가지지요. 아이가 있으시더군요. 제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세보니까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더 태어날 예정이 있나요? 당신들은 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젊은 피를 데려올 예정이에요. 그건 내게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이전 집이 그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 작았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당신들의 아이들을 제게 데려오려는 욕심이 있었나요? 대충 요약하자면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와처라는 사람은 이 집에 어떠한 오컬트적인 비밀이 숨어있다는 뉘앙스로 이 집의 벽에 숨어있는 비밀을 자신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겁주는 형식의 편지를 써왔습니다. 젊은 피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편지에는 당신들이 데려올 젊은 피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정황상으로 당신들은 당연히 브로더스 부부를 의미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들이 아닌 젊은 피, 이건 부부의 어린 새 아이들을 뜻하는 거겠죠? 더 소름 돋는 거는 이 편지에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적혀져 있었던 건 물론이고, 아이들의 이름, 집안 내부 구조, 바뀐 구조까지 포함해서 모든 구조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가 어떤 순서로 태어났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매일, 매 순간 이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제 또 그들의 뒷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실들이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지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왔는데요. 이 새 집주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고, 그 중에는 아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내용으로 이 집의 딸이 이제 집의 밀폐된 베란다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밀폐된 베란다라는 거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베란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지만 감시자는 그 딸아이가 그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었다면은 그 아이를 그곳에 두지 않을 것이었다고, 그곳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면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남기면서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브로더스 부부는 아이들을 그 집에 다시는 데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계획도 보류했어요. 이들이 이사 계획을 보류하고 집에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자 몇 주 후에 다시 한번 편지가 도착하는데, 이번에는 그 감시자가 이 가족이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약간 기괴하고 협박성이 짙은 편지가 그들에게 계속 날아왔어요. 이 부부는 이걸 이제 더 이상 장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을 모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중에는 사설 탐정도 고용을 하고 전직 FBI 요원한테도 의뢰를 해서 범인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편지에서는 그 어떤 지문도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떤 여자의 DNA가 일부 편지에서 검출되긴 하였으나 모든 편지에서 일관되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제 동네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건에 연관된 모든 용의자들과 그 DNA를 대조해 보았지만 아무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못했어요. 수사가 점점 미궁에 빠지면서 이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의심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옆집일까? 길 건너에 사는 노부부일까? 마을 이웃 중 하나일까? 누가 범인인지 모든 사람이 용의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서로를 의심했어요. 부부가
이거 아내가 혹시? 남편이 혹시? 하고 서로를 용의자로 보기도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가장 무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브로더스 부부가 결국에는 이 드림하우스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한 채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집을 다시 팔아야만 했다는 사실인데요. 편지가 도착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브로더스 가족이 겪은 이 편지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이 집을 팔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구매하는 걸 꺼려했어요. 하지만 한 부부가 결국에 이 저택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 부부는 이 브로더스 부부가 받았었던 편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저택의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는 집인데 왜 우리한테 그 편지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냐 라는 이유로 브로더스 부부를 고소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집에 안 좋은 소식 같은 거를 숨기고 판매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송 끝에 브로더스 부부는 끝내 이 집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부숴버리거나 이제 근처에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이거 네가 개발해서 팔아라 하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는 지역계획위원회의 규정 때문에 이게 다 반려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택 하나하나를 세울 때에도 그 지역을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를 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집을 허물 때에도 이제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역계획위원회의 반대 때문에 이거를 부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봄에 이 집을 임대로 내놓았는데 계속 임대인이 안 구해지다가 마침내 이 집을 임대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가족이 엄청 크고 무서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이제 그 집의 자녀들은 다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 편지가 또 오게 된다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온 지 2주 만에 또 다른 협박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조건이 아주 좋았나 봐요. 이 협박 편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그냥 집 주변에 카메라 몇 개 더 설치해주세요 라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2019년 8월 브로더스 가족은 마침내 집을 새 주인한테 팔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이 해당 저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된 업데이트는 없는 상태예요. 이제 뭐 또 다시 새로 이사온 가족들한테 협박 편지가 왔는지 아니면은 이 브로더스 가문을 쫓아가서 이제 이 사람한테 협박 편지를 줬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해당 저택의 감시자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곳을 감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떠남과 동시에 행방을 감추었을까요? 감추었다면 왜 브로더스 가족에게만 그런 가혹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집안의 내부까지 그들의 사생활을 조사해 가면서 사실 많은 영화들이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사를 가면 되지 왜 굳이 꾸역꾸역 저 집에 남아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집값이 엄청난 편입니다. 이사를 한번 갈 때 떼어야 하는 서류도 엄청 많고 이제 한번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엄청난 세금이 떼여요. 이들이 은퇴 목표를 집을 구매하는 것으로 할 정도로 집이라는 것이 엄청 삶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고려를 해보면 그들이 왜 이사를 가지 않는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대저택을 구매해서 수리까지 했지만 아이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입주하지도 않고 계속 빈집 상태로 유지시킨 브로더스 가족의 강단이 한편으론 대단하다가도 이제 이 빈 집을 유지를 하려면은 그 유지를 하는 데에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미국은 또 잔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집 앞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 같은 것도 있는데요.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양의 재산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대저택이잖아요? 그 많은 재산세와 유지비들을 이유 없이 내야만 하고 또 팔고 싶은데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많은 손실을 본 상태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했을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이 감시자보다 이 세금과 많은 절차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사를 하면서 든 생각이 감시자의 목적이 오로지 이들에게 겁을 주는 것보다는 이들을 조금 분열시키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공포영화 시작할 때 자주 드디어 내 집이야. 어느 정도 뭐 대출을 끼긴 했지만 내 명의로 낸 집이야. 이런 식으로 행복해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그게 엄청난 의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산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베란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창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들어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샅샅이 알고 있고 나의 아이들의 인적사항, 출생 순서, 출생일, 이름, 별명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속속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이제 그걸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굴까? 라는 의심함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 넷플릭스의 왓처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각색이 많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상당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흥미가 생기셨다면 한 번쯤은 드라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대본의 일부분을 좀 스킵하기도 하고 읽은 부분을 또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찝찌름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나요? 왓처 사건도 그렇고 엘리사 램이 익사한 사건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약간 모호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끝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앞서 들려드린 두 가지 이야기가 약간 밀폐된 공간,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진 공포였다면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연 속에서 일어난 미스터리입니다. 오컬트적이고 사람에 의한 무서운 이야기도 좋지만 대자연의 앞에 서면은 사람이 진짜 얼마나 한없이 작아지는가,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호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딱 울려가지고 다시 한번 야호 하고 돌아오는 그거, 저는 그걸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된 현상인데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약간, 맞아요, 누군가 따라하는 것 같아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 이거를 실제로 겪었을 때 드는 약간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 압박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자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종종 들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많이 옛날로 갑니다. 소련, 구소련이 살아있던 시절로 갈 건데요. 1959년 겨울, 러시아의 우랄 산맥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고르 디아틀로프라는 대장을 필두로 9명의 탐험대가 길을 나섭니다. 이들은 소련 출신의 소련 소속의 프로 탐험가들이었어요. 우랄 산맥이 이 당시에는 아직 많이 밝혀진 게 없어서 탐험가들을 보내서 이제 이곳이 어떤 곳들이고 무엇이 살고 지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사해보라고 나라에서 베테랑 탐사대를 소집해서 보내는 그런 형식의 탐사대였습니다. 이들은 소련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선별해서 뽑은 만큼 모두가 신체가 아주 건장하고 산을 타는데 완전 이골이 난 완전 숙련된 등반가들이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산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산들은 대부분 다 타봤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등반가들이었습니다. 원래는 10명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등반 당일날 유리 유딘이라는 탐사원이 열과 두통 증세를 보여서 이제 탐사대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출발 전에 찍은 탐사대의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에 안겨있는 이분이 이 탐사대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동료들과 함께 탐사를 떠나지 못한 유리 유딘이라는 탐험가분입니다. 이들이 우랄 산맥을 출발을 했어요. 무사히 출발을 했고 잘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일차가 된 2월 1일이었어요. 2월 1일에 이 산에 폭설이 몰아칩니다. 마을에 남아있었던 유디는 이 폭설에 탐사대들이 무사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무전을 보냈어요. 다행히도 탐사대장인 디아틀로프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사건 생각보다 많이 유명한 사건이라서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이들은 이제 연락이 닿았잖아요. 이들은 우리 잠깐 임시 캠프를 치고 휴식을 하고 있어. 우리 다 무사하고 다 멀쩡히 잘 살아있어. 임시 캠프 거두고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소식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부터 모든 탐사대에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들은 이제 2월 12일에는 산을 내려올 목적으로 약간의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도 2월 12일 전후로는 산을 내려올 목적을 세우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하산 예정일 2월 12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구조대를 보냅니다.
구조대가 급하게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산이잖아요? 설산이다 보니까 사실 사방팔방이 잘 구분이 안 가요. 이들이 뭐 정상적인 루트를 탔을 수도 있지만 산사태가 일어났었고 폭설이 일어났었고 라는 이제 정황상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만약에 다른 길로 빠졌다면은 이들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얼마 후에 이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텐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발견된 텐트인데요. 발견된 텐트의 모습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거의 다 무너져 내린 텐트였어요. 텐트만 발견이 되고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조대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텐트를 발견을 했다는 거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들을 수색하면 된다는 하나의 단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구조대는 여기서 약간 기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텐트가 찢어져 있어요. 네, 이게 텐트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칼로 이렇게 텐트를 찢으면은 밖에서 찢을 때랑 안에서 찢을 때 흔적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텐트가 찢겨진 흔적을 봤을 때 밖에서 무언가가 찢고 들어간 게 아니라 텐트 안에서 밖으로 강제로 칼로 찢고 나간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게다가 텐트 안에는 방한복, 장비, 식량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텐트를 두고 정상적으로 나간 거라면은 장비 같은 것도 잘 챙겨서 나갔을 것이고 텐트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나간 게 아니다. 탈출하려고 했던 거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등반가들이 엄청 숙련된 등반가들인데 방한복을 두고 나갔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곳입니다. 우레산맥은 엄청 추운 곳이에요. 심지어 폭설까지 내렸어요. 이 엄청난 강추위 안에서 나라에서 소련이라는 국가에서 이미 베테랑 중 베테랑들을 모아놓은 완전 숙련된 등반가들이 어째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채로 텐트를 찢고 급하게 밖으로 도망친 걸까요? 텐트 안에서 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구조대들은 텐트 주변을 기점으로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텐트 주변에 다행히도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숲을 향해서 다급하게 도망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고 텐트로부터 한 1.5km? 1.5km가 좀 멀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그런 지점이에요. 그곳에서 5명의 대원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시체나 그런 사진은 너무 잔인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근방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들의 장비 사진인데요. 그 5명의 대원은 전부 사망한 채로 시신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5명의 대원을 찾았어요. 근데 당시 이 산의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폭설이 내리고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눈이 계속 무너져 내려요. 산사태가 계속 나. 그래서 구조대들이 이 사람들 찾다가 남은 사람들도 죽는다, 위험하다 판단해서 이제 남은 4명의 수색을 봄이 될 때까지로 미루기로 합니다. 2월에 이들이 실종이 됐잖아요. 5월 4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텐트에서 조금 더 먼 인근의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신 4구를 발견하면서 실종자 전원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조금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시신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도 자료로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잔인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그걸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은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5명의 대원이 먼저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 5명의 대원들은 그 강추위 속에서 영하 30도가 넘는 엄청난 추위의 우랄산맥에서 모든 옷을 다 벗은 채로 속옷만 남은 상태로 겁에 질려서 마치 무언가를 봐서는 안 될 걸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옷은 나중에 계곡에서 발견된 4명의 대원들과 함께 발견됐는데요. 좀 신기했던 점은 이 4명의 탐사원들이 앞서 죽은 5명의 옷을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입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시신들은 공통적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착색이 돼 있었어요. 동사를 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부가 착색이 되나? 라고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는데요.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이 시신에 이상한 점이라고 손꼽힐 정도로 오렌지색 착색이 남아있었고요. 이들 중에 몇 명의 옷에서는 엄청 강한, 원래 이 정도로 검출되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의 강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공식 자료예요. 그리고 그중 1명은 두개골이, 그리고 2명은 가슴뼈가 좀 많이 심하게 골절이 돼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거의 자동차가 시속 60km로 엄청 빠르게 충돌한 것, 그 정도랑 동일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는 사실이다, 어디서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의견들이 좀 나뉘는데요. 한간에 따르면은 어떤 시체는 또 혀가 칼로 자른 듯이 잘려 있었다고 하고, 또 이제 어떤 시체는 안구가 깨끗하게 뽑혀나가 있었다 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 가장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소련 정부가 이 사건의 원본을 없앴습니다. 수사기록 원본의 일부를 고의로 삭제를 했어요.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리에 보관이 되고 있고, 이 복사본들은 전부 다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인 레이 이바노 씨는 이 사건이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며, 농담삼아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UFO의 짓은 아닐까 하고 애둘러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얼버무리려 했어요. 또 이들이 발견된 산의 이름이 이쪽의 원주민이었던 우그라이어족의 만시어로 지어진 산의 이름이 홀라트 샬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풀자면은 이 산의 이름이 죽음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호기심을 자아내게 됐어요. 이 사건 이후 해당 지역은 3년 동안 아예 그냥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흔한 실종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체가 발견된 주변에도 이상한 점들이 더 있었는데요. 이 산맥의 숲 근처에서 시체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 근방의 나무들이 전나무였는데 이 나무들이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들이 이 불타있는 흔적을 봐라. 이 캠프 주변에 독초들이 많이 자란다. 이 독초들을 추위를 이어내려고 너무 추우니까 이걸 태웠을 거다. 근데 하필이면 이 독초들이 환각을 일으키는 독초였고, 그래서 이제 단체로 미쳐서 단체로 환각을 보고 도망을 가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바로 폐기되었어요. 왜냐면은 우레산맥은 영하 30도입니다. 영하 30도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대요. 자연적으로도 불이 발생하지 않고 불을 인위적으로 피우기도 엄청나게 힘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에 가깝대요. 심지어 이때 눈이 엄청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완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내렸어요. 불이 내리더라도 빠르게 진압이 됐을 만한 그럴 정도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치만 그곳에 재가 된 나무들이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산맥에서 눈이 내리는 상황에 나무가 전부 다 타서, 나무들이 타서 그을린 흔적의 공간이 생길 정도로 불이 났었다는 건데,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끊임없이 눈이 계속 내려서 불이 잘 붙지 못하는 곳에서.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산맥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됐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근방에서는 이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만 그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한간에서는 초저주파 불가청음이라고, 이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게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저주파음들이 존재하기도 한데요. 이 음에 탐사대원들이 오랫동안 노출돼가지고 집단 패닉을 일으켜서 생긴 일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멀리서 눈사태나 숲속의 소리 같은 것들이 울려서, 설산이니까 이제 소리가 잘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우웅우웅 하고 전파가 돼가지고 무언가 무의식적인 공포심이 그들의 뇌리에 각인이 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리에 예민한 대원들이 패닉에 빠져서 텐트를 부수고 도망쳐서 모두가 같이 죽게 되었다라는 가설인데요. 이 가설은 2016년에 쿠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귀뚜라미 울음소리 때문에 집단으로 단체로 똑같은 궤증상을 호소해서 실제로 이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약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사건이에요. 200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러시아 검찰청이 이 사건이 눈사태로 인한 저체온증과 압사로 인해 일어났다고 종결지었습니다. 60년 정도가 지났어요. 60년 지나서 러시아 검찰청이 이거 눈사태다 하고 그냥 결론 땅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제 소련이라는 국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체제를 꽤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 그 안에서 전문 인력으로 육성받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에 이제 이런 데를 탐사하는 걸 아주 중요시하고 있던 시절에 보낸 전문 탐사대 9명의 베테랑들이 모두 동시에 저체온증이 와서 창란이 와가지고 단체로 그렇게 죽었다고? 그럴 리가 있냐. 그렇다기에는 텐트에
방한복이랑 이런 거 다 있지 않았냐. 그런 거 다 안 쓰고 단체로 아마추어처럼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9명이 다 동시에 그랬겠어? 하고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긴 불탄 나무들. 옷에서 검출된 이상할 정도로 높게 검출된 방사능 수치들. 안구가 빠져나가고 부서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시체들. 겁에 질려서 도망한 것 같은 흔적들. 원주민들이 지은 죽음의 산이라는 이름. 그들이 과연 정말로 집단 패닉 때문에 사망하게 된 걸까요? 진실은 자연만이 알고 있겠죠? 이 9명의 탐사대원들은 현재 그 근방에 이렇게 위령비를 세워놓고 잘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3가지. 엘리사렘 익사 사건과 더 와처 저택 사건, 그리고 디아틀로프 협곡 사건. 이렇게 3가지인데요. 어떻게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들은 약간 미제 사건이라는 주제를 하나를 두고 찝찌름하게 끝나가지고 좀 많은 상상을 자아낼 수 있는 사건들로 구성해 와봤습니다. 약간 살인이나 아니면 무언가 어떤 종교 사태라든지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끝난 사건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선호하고 있어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의 사건들을 한 가지씩 총 3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이런 사건들도 가져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한 사건들도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씩 가져와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저녁의 호러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더 이런 거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다시 보기 VOD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라디오를 처음으로 준비해본 거라 가지고 사실 많이 머쓱머쓱한데요.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목 상태 좋았으면은 확실히 더 약간 연기도 해보고 하면서 잘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한정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팍 풀려버리는군요. 한 시간 정도 분량을 생각을 했는데 딱 3개로 1시간 정도 분량 잘 맞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도 아마 한 3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 사건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번 라디오 준비한다고 약간 호러 라디오 하시는 분들 것들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듣게 되는데 막상 제가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엄청 엄청 힘들더라고요. 비현실적인 주제의 현실 공포나 픽션도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약간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할 뿐이지,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제약 없이 하나씩 이렇게 매주마다 약간 하나의 큰 주제는 하나씩 해가지고 가져올 예정입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떨리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사연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소재 제보하는 그런 게시글을 하나를 만들 테니까 그런 데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해서 사연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3가지 사건이 사실 엄청 유명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저 엘리사 램 비디오도 사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까 우랄 산맥 그것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저택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메이저한 픽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나중에는 약간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디웹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꽤 마이너한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개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첫 컨텐츠였었어가지고 약간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고안해야겠다 싶은 것들도 많고, 이게 리허설을 할 때랑 실제로 제가 이걸 리허설을 한 번 했거든요. 리허설을 한 번 했는데 리허설을 할 때랑 실제로 할 때랑 확실히 많이 다르구나. 막 식은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오늘은 엄마한테 같이 자자고 해야겠다.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랑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조사를 하면서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세 번째 사건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꽤 핫한 사건이었다 보니까 좀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요. 자료가 꽤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보다가 깜짝 놀란 자료들도 좀 있어가지고 흥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이제 디아틀로프 사건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소련 정부에서 이제 남겨놓은 자료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거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 해야 되지? 왜 실종 사건인데 일부 정보를 삭제를 했을까? 그럴 이유가 왜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살인 사건도 아니고 실종 사건인데 왜 정보를 지웠을까? 은폐한 것도 아니고 지웠다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산 관련된 공포썰들이 좀 약간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 산이 뭔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바다도 정말 미지의 공간이고 광활하고 무서운 공간이지만 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섭더라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다는 내가 그러니까 심해까지 갈 일이 죽어서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산은 내가 살아서 갈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메아리 쳐지는 것도 있고, 저는 저 메아리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개방돼 있으면서 폐쇄적인 느낌, 그게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분명히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는데 뭔가 갇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길을 한번 잃으면은, 물론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길을 한번 잃으면은 오는 공황? 이런 거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산 같은 경우는 좀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근데 바다에서는 뭐 튀어나와봤자 상어? 뭐 엄청 커다란 촉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크툴루 마냥 갑자기 멸망 파괴 막 이지랄을 할 확률은 좀 적으니까. 근데 산에서는 갑자기 막 멧돼지 튀어나와가지고 날 공격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거는 실질적인 위협이잖아. 그래가지고 산을 조금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산에서는 뭔가 괴생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더 많은 느낌? 그리고 국내의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6.25나 이런 때 남아있는 지뢰 같은 거가 진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실제로 진짜로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에 사는 좀 그런 맥락의 공포도 좀 있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의아한 사건들도 좋아하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음모론 같은 거를 세울 만한 그런 사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1번, 2번, 3번 전부 다 과학적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리사 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안 먹어서 그런 거다.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얘는 진짜 밝히긴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니까. 못 잡은 것 뿐이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3번은 뭐 진짜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탈출을 했다가 단체로 죽었다 라고 하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치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근데 이런 일도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랬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가? 맞아요. 음모론도 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요. 제가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요. 아마도? 머릿속에 호일 모자 쓰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번 코너가 금요일 고정으로 갈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구는 평평하다. 일본 공포썰. 근데 일본 공포썰이 진짜 약간 찝찌름하고 무서운 거 많은 것 같아. 오늘 공포 라디오를 했으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조금 있을 법해서 더 무서운 썰 하나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본 쪽 썰인데, 어떤 남자가 일본에 좀 약간 그 부락이라고 옛날에 차별받던 사람들 모여있는 지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트렁크를 들고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청년 얼마에 즐기고 가 해가지고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트렁크를 딱 열어봤는데 이제 거기에 팔다리가 없는 여자가 들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나 이런 이야기 같은 거가 진짜 찝찝하고 소름 끼친다고 느끼는 게,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 진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사람이 지어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왜냐면 일본의 불악촌 같은 경우는 그 진짜 완전 차별받던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범죄에 관련돼서 좀 지금은 뭐 불악 차별 철폐 운동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덜 하다고는 하지만, 옛날 한 20년, 30년 정도 전 일본의 불악촌은 진짜
범죄 군상이었고 정말로 팔다리 한쪽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면 또 그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또 실제로 그런 데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팔다리 힘줄 끊어놓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었으니까 또 그거 생각해보면은 없을 일은 또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 일본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일본 호러는 약간 이런 불악 문화에 얽혀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지의 공간이기도 하고 실제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현대 일본에서는 불악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엄청 나쁜 부정적인 인식은 없는데 옛날 괴담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기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는 집성촌이라는 게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집성촌이라는 게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 이게 없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 특정 가문만 사는 동네 이런 거 많이 없잖아. 근데 옛날 일본에는 그게 너무 많았대.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있다고 듣기는 했어. 그리고 티맵, 카카오 맵이 뭐 구글 지도 이런 거가 잘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진짜 지도에도 없는 마을도 많고 했었어가지고 더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맞아. 머시기 씨 마을처럼 특정 성씨의 사람들만 모여 살았던 마을 아직도 그런 거 있지. 오늘의 라디오는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보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잘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지돼 있는 뒷배경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 약간 나도 다른 분들처럼 약간 고정 배경을 하나를 만들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 라디오로 빠르게 넘어가려면은 스파웃에서 다른 배경 껐다 켰다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애초에 스파웃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고민을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일이 조금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은 조금 많이 일찍이긴 하죠. 일찍을 가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못한 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에 연장해서 원래는 정규가 3시간이잖아요. 오늘 못한 1시간은 내일 이어서 붙여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보 게시판 만들면은 공지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랑말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이거 붙이고 가자. 핸드 트래킹 있었으면은 양볼에 하트라도 해주는 건데. 링크!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직도 풍벽지 하는 거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 짜잔. 링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뭔가 요즘 드는 생각이 별풍선 리액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많이들 참고해보고는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리액션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시장 조사해야지. 뭔가 약간 예쁘게 반응해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는 이런 거에도 반응 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트리머가 돼서 올게.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알았어.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반응해주고 싶은 게 사실이란 말이지. 근데 뭔가 이렇게 반응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약간 이러면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약간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진짜 오늘 끝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보 게시판 만들게 되면은 꼭 방송국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라디오 관련 피드백은 오늘 올라가는 다시 보기 VOD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소방 안녕. 오늘도 고마워.